안녕하세요. 윤리와 수상교사 홍민기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학기 지필평가 범위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는 지역은 고대 그리스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우로페 공주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이 유네스코라는 이제 국제기구의 로고가 보일 겁니다. 여기 이것은 이제 요 파르테논 신전을 의미하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고대 그리스 유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을 이제 보호하는 국제기구의 로고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서양 중심의 마크일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그러한 서양도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문명의 근원을 유럽 문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도 될 만한 그런 상징물이라 선생님이 한번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물 앞에서 선생님이 가서 사진을 찍었었죠. 선생님이 그리스에 가서 철학의 본고장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 크게 건진 건 없었습니다. 네. 네, 뭔가 심취해 있네요. 나중에 배울 스토아파라는 곳은 이제 이러한 스토아라는 게 이렇게 기둥이 늘어져 있는 복도를 의미하거든요. 스토아파 할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서 오늘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상대주의 윤리와 보편주의 윤리입니다. 상대주의 윤리의 대표는 소피스트고요. 보편주의 윤리의 대표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세계 4대 성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누가 4대 성인에 들어가냐 마냐라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소크라테스 또한 동양의 공자와 같이 인간으로서 좋은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시작한 인물이기에 철학사에서 영향력이 적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그 다음 배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작인 소크라테스의 업적이 분명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자와 같이 소크라테스도 못생긴 인물로 평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에서도 이제 소크라테스는 약간 들창코의 앞장구 이런 모습으로 좀 그려지죠. 그것도 조금 알아두시면은 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주의 윤리를 얘기한 소피스트를 먼저 배우고 이후에 절대주의 윤리인 소크라테스를 보편주의 윤리인 소크라테스를 배우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문명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위치한 이곳은 평지보다는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농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없었고 무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명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여러 곳에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도시를 만들었죠. 그렇기에 각 지방에 먼저 살고 있었던 다양한 민족들의 풍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여행 다닌 그리스인들, 그 중에서도 소피스트들은 이곳에서 올바른 것이 저곳에서는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쪽 지역에서는 화장을 하는데 저쪽 지역에서는 매장을 하고 만약에 매장을 하는 곳에서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끔찍한 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기에 이제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 윤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연 경관은 어디에서나 다 같지만 규범은 지역마다 다르다. 보편적, 즉 예외가 없는 삶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윤리 규범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 상대라는 말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뀐다라는 거죠. A라는 사람에게는 A가 옳은 것이라면 B라는 사람에게는 B가 옳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바로 상대주의 윤리설입니다. 이러한 소피스트들의 특징은 상대주의 윤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윤리적 회의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는 것은 의심한다라는 거죠. 즉, 윤리적인 상대주의를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효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정직 꼭 해야 될까? 어떤 곳에서는 거짓을 이야기하더라도 강함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정직보다는 강함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문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스파르타죠. 도둑질을 하거나 상대를 죽여서라도 생존하는 것을 더 높게 쳤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정직을 상대적으로 낮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윤리적 허무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윤리적 허무주의라는 것은 바로 결국에는 옳다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윤리라는 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가치를 부정하고 의심합니다. 까놓고 얘기하자라는 거죠.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손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경험,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힘,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적 사조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즉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와 그러한 경험에 기반한 쾌락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소피스트들의 철학적 사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대와 현대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소피스트들 크게 3명을 배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철학의 분류에서 존재론, 즉 진리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소중한 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학자는 영원 불변하는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즉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 즉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의심합니다. 뭘 의심하느냐? 인간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설령 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을 알 수가 없다. 끝으로 설령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르기아스는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의 측면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으며 절대적인 선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객관적 진리에 대해 부정하며 우리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그런 인식론적 회의주의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게 고르기아스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 소피스트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배울 학자는 바로 프로타고라스예요.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이면서 합리적인 인물로도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때 인간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별로 인식하는 것들이 다르다면 결국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인 거죠. 결국에는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주장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도 개인에 따라 다르며 보편적인 윤리란 없다라는 입장을 갖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윤리적 회의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진짜 윤리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올바름이라는 건 진짜 맞는 것이냐, 혹시 그건 틀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의라는 건 좋다고 여겼는데 결국 정의란 뭐냐? 이러한 것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트라시마코스입니다. 트라시마코스는 한 문장으로 정의란 결국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법을 지키는 걸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라시마코스는 통치자들이, 즉 힘 있는 권력자들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은 교묘하게 그런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 법을 따르면은 그 이익은 권력자들, 강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법을 지키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인물이 바로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속 기다려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새치기를 해서 시간을 벌거나 또는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보면서 계속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부정한 짓을 해서, 즉 새치기나 속임수를 통해서 육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영혼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대로 얼마간의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한 삶, 정직하지 못한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멋져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만이 선하고 바르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서는 돈이나 시간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진정으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만이 오히려 부정하게 살면서 이익을 취하지만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것 또한 이제 제 이익에만 마음을 쏟는 이는 강도일 뿐 진정으로 지혜로운 통치자라면,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진정으로 정의로운 법을 만들 것이며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라시마코스에게 반박을 합니다. 자,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윤리적 보편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좋은 삶이란 이건 이제 상대주의의 반대말이에요. 좋은 삶이란 사람마다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에서 나오는 좋은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예외가 없는 걸 보편이라고 말하죠. 예외가 없는 윤리는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윤리적 보편주의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보편주의는 자연스럽게 절대주의를 가정합니다. 즉, 절대주의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지식, 즉 진리라는 게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지혜로 얘기되기도 하고 참된 알무로 얘기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크라테스의 원전을 보면은 참된 알무로 이야기되거나 참된 지식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능에서는 지혜의 덕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소크라테스는 덕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 덕이라는 것은 excellent를 말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우개가 잘 지어지면은 이거는 덕이 있는 지우개입니다. 덕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기능의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자동차가 잘 달린다. 그건 이제 엑셀런트한 자동차죠. 그건 이제 덕이 있는 자동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탁월함 중에 인간 또한 인간의 기능이 있겠죠. 인간의 기능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이성이에요. 인간에게도 물론 달리거나 먹거나 매달리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들은 있지만 그런 기능들은 동물들 모두가 갖고 있는 기능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봤을 때에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은 바로 이성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 즉 다른 말로는 정신, 이것이 잘 발휘되는 걸 이제 정신의 탁월함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한 단어로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나라 말로는 아레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이제 용기라는 것도 덕이고 절제라는 것도 덕이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떨 때에는 이제 인자함 이런 것도 덕이 되겠죠. 우리가 봤을 때 사람에게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이제 다 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이러한 덕목들은 결국 지혜의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용기라는 건 결국에는 어느 때는 싸워야 되며 어느 때는 도망가야만 용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의 강도들이 있는데 맨몸으로 뛰어드는 걸 우리는 용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무모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는 친구가 강도짓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두려워서 도망치는 걸 우리는 그것을 이제 비겁함이다라고 부르죠. 우리가 비겁함과 무모함 이런 것들을 피해서 가장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죠. 친구에게 내가 돈도 없는데 빚을 내서 친구를 도와주는 걸 우리는 인자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건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자한 것도 결국에는 내 처지와 상대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인자할 수 있고 절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좋은 품성들은 결국 지혜로운 자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지혜를,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주로 지혜나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철학 사조를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 행동 등보다는 이성 등 지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즉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지혜를 알게 되어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며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참된 알을 갖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된 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상 더 좋은 걸 알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악한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행합일의 뜻이에요. 즉, 여러분, 왼쪽 거는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데 오른쪽 건 나에게 큰 해가 된다 하면은 그 누구도 오른쪽 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더 좋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더 이익이 되고 쓸모있고 좋은 방법을 안다면 결코 인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라는 거죠. 흡연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것도 소크라테스 입장에선 다 같은 말로 설명이 됩니다. 참된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순간의 쾌락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안다면 결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시금 소크라테스는 지혜, 참되남, 즉 진정한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지주의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참된 암, 즉 지혜와 진리에 대한 추구는 이게 바로 진정한 덕의 실체이며, 이러한 덕, 즉 지혜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이걸 한 글자씩 따서 지, 덕, 복, 이것은 하나다,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합일설을 얘기하는 거죠. 지식이 곧 덕이며 덕을 소유한 상태가 행복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다른 철학자들이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행복하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재벌이든 혹은 부와 명예를 가졌든 비극적으로 삶이 끝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지덕복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은 돈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에서는 이런 지덕복이란 얘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돈을 버는 수천만 원이나 수억 혹은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더 공감을 가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단순히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영혼의 돌봄을 강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은 소크라테스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바로 불멸하는 그러한 영혼이죠. 즉 인간의 육신은 이제 소멸되지만 그걸 떠나서 불멸하는 영혼이 우리의 실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 혹은 사치, 부와 명예, 현실의 부와 명예 이런 것 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런 걸 세속이라고, 세속적인 부와 명예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세속의 그런 가치보다는 불멸하는 영혼을 더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각자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이며, 그 방법이 뭐냐? 지혜를 획득해서
도덕적 성찰을 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소크라테스는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제 암기하거나 이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세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암기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화법 혹은 문답법 혹은 삼파술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대화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법은 뭐냐?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 한 사람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 용기가 뭐라고 생각해? 용기는 맞서 싸우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너 혼자 스스로 지금 북한에 가서 싸우는 적대국과 싸우는 것도 용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건 아닌데 하면서 그럼 또 질문을 하고 또 곤란하게 만드는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아 처음에 내가 말한 용기라는 건 틀린 말이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평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상대를 이제 깨닫게 만드는 것. 그걸 이제 무지의 자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 무지의 자각을 느낀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용기가 무엇인지, 지식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즉, 결국에는 진리, 지혜를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인 거죠. 삼파술에서 삼파라는 건 아기를 낳게 도와주는 이제 보조를 삼파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진리라고 하는 아기는 산모가 스스로 힘을 줘서 낳는 것이지 옆에 의사와 간호사가 낳아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각인 거죠. 옛날엔 제왕절개술이 이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산모가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처럼 스스로의 고뇌, 노력을 통해서 인고의 과정으로 스스로 진리를 찾게 하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정리하고 형성평가를 풀도록 할게요. 우리 철학의 분류를 통해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존재에서 인식, 가치, 방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소피스트들은 절대적인 선은, 진리는, 그리고 도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죠. 그러한 사람들이며 더불어 인간은 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불멸한 영혼이 있느냐? 그것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절대적인 기준, 가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돈이 좋아? 그럼 돈을 추구하며 살아라. 난 명예가 좋아?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결국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라시마코스의 얘기인 거죠. 트라시마코스. 정의를 추구하려 하기보다는 나 개인의 이익을 탐닉하며 살아라.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윤리적 가치는 상대적이다. 이거는 프로타고라스의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절대적 진리란 없다. 인식할 수 없다. 이건 앞서 배운 고르기아스의 내용일 겁니다. 이에 비해 소크라테스는 불멸하는 영혼은 존재하며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존재한다. 절대주의, 보편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참된 알물,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대화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과 절대적 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부와 명예보다는 영혼의 훌륭한 상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좋은 것이다라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100원, 1000원, 새치기 이런 것보다는 영혼의 수련, 대화법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즉, 절대적인 존재가 있냐 없냐라는 이런 존재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방법까지도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복습하는 걸로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올해 7월에 고3 인천교육청에서 나온 학력평가입니다. 자, 갑과 을을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름, 이건 바로 한자로 말하면 정의, justice인 거죠.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트라시마코스이고 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죠. 정의란 강자의 이익입니다. 아닙니다. 올바름이란 이제 강자가 자신의 이익, 호주머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라면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할 겁니다. 통치자는 영혼의 수련으로 무지를 자각하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면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익을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소크라테스죠. 선생님이 이제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지혜의 반대는 무지죠. 무지. 선생님이 앞에 이제 이렇게 무지를 갖다 놨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무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지라는 것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 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트라시마코스는 세속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새치기하고 속임수 써서 나의 이익을 최대로 늘리는 거야말로 이게 좋은 거 아니겠냐. 정의는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비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좋은 상태로 만들며 보편적 진리인 지혜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덕을 갖춘 인간은 다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도덕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인데 스스로 나쁜 짓, 나에게 손해가 되는 짓,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짓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각, 지행, 합일, 지행일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갑, 을 중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으로 올바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적어도 소크라테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디귿 2번이 답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가볍게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의문이 있는 건 계속 혼자 공부하셨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돌아오면은 그때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